책가게의 신간 Radical Help의 공동 번역자인 박경현입니다. 네, 공동 번역자 이태인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시간이 그 번역자와 함께하는 레디컬 헬프 리뷰잖아요.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응이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독자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안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 주변에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책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안 그래도 이 사회복지 전체적인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책이 출판되었다니 참 반갑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반겨주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반갑네요. 이 책에는 아주 중점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등장하죠? 영국입니다. 네, 딩동댕. 저도 영국 여행하면서 참 인상 깊은 점들이 많았는데 이태인 선생님은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런던, 영국 여왕, 빨간 버스, 2층 버스, 네, 산업혁명. 네. 사회복지에서도 엘리자베스 시대 구빈법이라든지 베버리지 보고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나 정책가들이 다 영국에서 나와서 영국의 복지제도를 공부하지 않고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힘든 그런 아주 교본과 같은 나라인데 왜 문제가 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처음 이제 공부할 때 정책 시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영국 얘기 이런 얘기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십 년 전에 영국 그 사회라는 맥락에서는 이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현대에서는 고령화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만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복잡한 그런 새로운 문제들은 그 옛날에 이런 모델을 가지고 풀지 못한다. 풀지 못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현대의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거가 타당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요. 이 저자는 저도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힐러리 코텀인데요. 저 처음에 코털? 힐러리 코탐? 막 이랬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복지 학자나 사회복지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감히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진실을 말하자면 전후체제의 서비스와 기관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복지체제는 오늘날의 문제들, 현대인의 삶, 그리고 대중의 여론과 어긋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고안되었던 일련의 기관과 서비스는 이제 낡은 것이 되었고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테드 강연 보셨어요? 네. 아주 인상적이죠? 네네. 그 옷차림도 그렇고. 맞아요. 옷차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망가진 사회 서비스를 고치는 방법 제목이 그랬죠. 근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It is all about relationships. Relationships are the critical resource we have. Thank you.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불러일으켰고요. 더 최근에는 이제 켄 로치 감독이 둘 다 만든 영화죠. 미안해 리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책을 읽는데 영화가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 영화들에 대해서는 얘기만 듣고 어디서 프리뷰한 거 뭐 이런 것만 들었는데 되게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인가 보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남자분이 한 5, 60대 됐으려나? 심장병을 앓게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공무원한테가 뭐 이래저래 약속 잡기도 힘들고 만나면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고 규정이 이렇다 그래서 그냥 다 이게 막 전기 끊기고 뭐 말하자면 핸드폰도 쓸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는데 복지 제도가 그런 섬세한 것들을 살펴주지 못해요. 얼마 전 한국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망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지제도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관리 중심의 체제일 때는 여기저기서 그런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지 서비스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이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그렇죠. 먼저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서비스에 이분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 보니 맞아요. 사람들을 전체 사람을 인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파편화시켜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요 서비스를 갖다가 채우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요 서비스를 갖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의 관행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죠. 도입, 복지제도의 출현과 현대 문제점,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원칙과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도입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복지 그 도입 부분에는 복지제도가 출현할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 그때 당시의 문제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도화 과정이 어떤가 베버리지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근데 그때와는 다른 현대적인 문제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런 복지 서비스, 복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5가지 실험을 하는 거를 그 2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 2부의 5가지 실험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빈곤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의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프. 그리고 꿈이나 도전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루푸스. 생존을 위해 아무 일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밟아 나가자는 베커. 그다음에 만성 질환의 문제를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며 완화시키는 웰로그램.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노인의 웰빙을 다룬 서클. 이렇게 5가지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실패와 성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 그 2부의 주된 내용이고요. 저는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생생한 얘기가 막 이 책에 녹아들어 있어서 되게 읽기 쉬웠다 하는 점이 또 맞아요. 저는 이 책의 매력으로 맞아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냥 학자가 현실 분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직접 그 빈민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들의 옆집에서 그들의 삶을 같이 살면서 보고 관찰하고 느낀 걸 썼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데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엘란의 집이 나와요. 이제 싱글맘으로 아이들 셋을 기르는데 와, 그 집에 보면 어떤 한 특정 시기에 73개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4개 부처에서.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군데서 전화가 오고 뭐 나와라 들어가라 뭐 내라 뭐 애들은 뛰어다니고니까 사실은 좌절하게 돼서 삶의 변환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복지 제도의 그 관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영구 동토층이다. 툰두라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만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구시더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여러 군데에 전화하니까 엄마나 그 당사자도 이게 누군지 정신이 없고 그런 속에서 서로 이 복지제도가 말하자면 모세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되게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한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준 것 같으냐, 이 가족이 어떻게 성장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더라 하는 그 테드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예. 더 또 이제 스탠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제 레디컬 헬프가 단지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극소수의 사회복지 대상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게 아무리 이제 복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중산층의 경우에도 고립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걸 느끼기 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겨울이 돼서 두꺼운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높은 데 의자 놓고 까치발 놓고 올라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면 뭐 부러진다 그러면 119에 전화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꼭 복지 수급권자들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혹시 수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1인 1가구 시대 또는 고령화 시대 모두가 정말 삶의 질을 고려할 때는 이런 저자가 얘기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사람들의 삶에 되게 가깝게 다가가서 이런 거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일상의 그런 자잘한 일들이랄까 그 삶의 그 결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분은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시는 것 같아요. 예.